이제 상호 유도작용을 위한 트랜스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이제 1차 측에 전류를 이제 흐르게 되면 2차 측에 전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코일의 건수에 따라서 1차 측에 가해진 전원이 2차 측의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트랜스의 내부를 보면 안에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자석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이제 쇠 같은 형태의 이거를 껴서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이렇게 돌아서 감아 놓은 상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트랜스도 변화를 해서 아주 작은 형태의 그런 트랜스까지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트랜스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회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9V 뭐 아답터 같은 것도 있죠. 9V나 10V, 뭐 12V, 아니면 뭐 14V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압을 만들어내는 아답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아답터 같은 경우도 대체로 5V, 뭐 6V, 그 다음에 9V, 12V, 뭐 14V, 24V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많이 팔아요. 그 안에 이제 이 트랜스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 이제 DC-DC 컨버터도 있어요. 이건 이제 AC를 AC로 바꾸긴 하는데, 우리가 DC to DC 컨버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 DC의 전원을 넣어서, 그죠? 또 DC의 전원을 포개집어내는, DC 전원을 넣어서 DC의 전원이 나오게 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있죠. 그래서 뭐 24V 전원이 들어가서 뭐 5V 전원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많이 팔죠. 이런 거 쓰면은 굳이 우리가 이런 회로를 만들지 않아도 이 하나만 딱 달아버리면 쉽게 전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안전한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많이 합니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어쨌거나 전원 부분이 민감한 것들은 이런 DC-DC 컨버터를 쓰면 안전하고 시스템이 안전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코일 성분 중에 자석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자석 성질은 앞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전기장이 형성이 돼서 그 전기장에 의해서 자석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걔가 이렇게 스위치를 당겨서 붙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전원을 끄게 되면 스위치가 원래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붙거나 띄어서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자석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석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스위치를 하는 성질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릴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릴레이는 어쨌거나 자석이 붙게 되면 이 스위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난다고요. 그래서 따깍따깍 소리 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유저점 스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그 릴레이들은 유접점 스위치의 개념, 유접점이 있는 릴레이를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주로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주변에서 많이 접해본 거는 릴레이가 자동차에 방향등 킬 때 소리가 나잖아요. 릴레이 접점 소리까지 겸해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직접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소리까지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바깥에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소리를 가지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요 유접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압이 흘렀을 때 여기에 이제 전압이 높게 가해져서 전류가 높게 흐르게 되면 결국 당연히 이런 접점 부분이 스파크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접점이니까 붙었다 닿았다 할 때 스파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스파크에 의해서 수명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접점 스위치 같은 경우 쓸 때는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릴레이를 구입을 할 때는 몇 가지 이제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요 스위치가 몇 볼트까지 버티는 건지 최대 전압이 뭐 한 24볼트나 뭐 이 정도까지 버티는 애인데 뭐 전류도 여기 흐르는 전류도 정해져 있어요. 1A 짜리인데 5A 흐르는 쪽에다가 사용을 해버리게 되면 요게 이제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위치가 얼마만큼의 전류하고 얼마만큼의 전압에서 버티는 건지 그걸 우리가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릴레이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이제 이쪽 전원을 가해주는 이쪽 코일 부분에 전원을 가해주는 그 최대 전압이 존재합니다. 전류하고 이걸 확인해야죠. 주로 우리가 DC 전원 디지털에 쓰는 DC 전원은 5V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5V를 기준으로 여기다 가해서 제어할 수 있으면 바로 우리가 제어기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제어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요게 이제 12V용이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여기에 12V를 가해야만 이 스위칭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제어 신호로는 넣기가 어렵죠. 그냥 스위치로 해서 12V를 가해주면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해주는 전압이 몇 볼트에 의해서 구동하는 놈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요 앞단의 회로를 어떻게 꾸밀 건지가 이제 결정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릴레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선정할 때도 어떤 걸 선정해서 쓸 건지 그 회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의 이 두 가지 특성 항상 얘가 버티는 최대 전압이 몇이고 전류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제어할 때 가해주는 전원하고 전압이 이제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얘를 제어할 수 있는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걸 알아야 또 구매할 때 우리가 구매할 수가 있어요.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게 이제 무접점 유접점이고요. 무접점 릴레이도 있어요. 무접점 릴레이는 이제 반도체 소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걔들 같은 경우는 저점 소리가 이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요 릴레이 형태처럼 자기장을 가지고 이제 접점을 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반도체의 그런 특성 반도체 특성을 이용해서 스위칭을 하는 그래서 스위칭 소리가 안 나죠. 정기적으로 스위칭을 하니까 안에서
그래서 무접점 스위치는 가격이 좀 비싸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입력에 가해주는 전압, 구동전압이죠. 그러니까 구동전압. 그 다음에 2차 측에 이제 스위칭 역할을 하는 전압이 몇 포트까지 버티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지죠. 그래서 높은 전압으로 올라가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소자들은 가격대가 많이 비싸죠. 그래서 주로 집안에서 쓰는 이제 원격으로 제어를 해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이렇게 무접점으로 해서 접점 없는 타입의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더 깔끔하잖아요. 그죠? 소리도 안 나고, 그 다음에 깔끔하죠. 제어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어떤 걸 쓸 건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단점은 이제 가격이 좀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에 민감하지 않으면 굳이 이제 유접점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진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코일의 특성이 결국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무선에 쓰고 있는 그런 회로에도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회로 이론 시간에 거의 배웠을 거라고 배우거나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로 코일하고 콘덴서는 앞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결국은 주파수하고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파형 형태를 따라서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 파형을 만드는 거가 이제 코일하고 콘덴서의 조합에 의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주로 이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제 튜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한 주파수를 만들어서 발생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패러럴 형태하고 시리얼 형태가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뭐 이게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많죠,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샘플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공진의 의미, 여기 발진기를 달고요. 그러니까 전류를 가하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전원을 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C하고 그 다음에 L하고 두 가지가 병렬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병렬로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직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두 가지 회로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공진 주파수의 주파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느냐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요 LC분의 1인 거죠. 공진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LC분의 1이에요. 루트 스퀘어에. 그러니까 주파수의 그 특성을 보게 되면 이 코일이나 콘덴서 값에 따라서 바로보다 주파수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코일에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 코일의 그 코일을 이제 조정을 해서 그래서 주파수를 변화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일을 어떻게 이제 조절을 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주파수의 변화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근데 코일만 있는 건 아니라 있죠. 콘덴서 값도 조절을 해서 주파수 값 변화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라디오의 수신단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라디오 채널을 선택을 할 때 콘덴서 값을 조절을 해서 많이 하죠, 사실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잘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회로들은 더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 회로 이론 시간에 이 회로 말고도 다양한 더 많은 회로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거의 저항까지 성분에까지 포함돼 가지고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배우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 코일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성격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들은 거의 다 지금 있는 제가 설명한 것은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것들에 대한 거에 회로를 다 한 번 정도는 써봐야만 되는 경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알아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일을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코일은 모양이나 형태가 다양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 그냥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했니? 뭐 이렇게 뭐 100 마이크로 했니? 100 했니?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게 됩니다. 근데 요 코일 값이 이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애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게 되는데요. 요 위에 사진이 바로 코일들이에요. 그냥 봐서는 이제 여기가 진짜 코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어려울 정도로 형상으로 생겼고요. 이렇게 코일처럼 감겨져 있는 외형적인 것만 봐서는 코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이렇게 봐서는 이게 코일인지 뭔지 우리는 모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안에 이제 코일들이 다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감겨져 있는 코일의 형상에 따라서 이제 고주파 공진용인지 저주파 고주파 저지용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앞전에 제가 저항 얘기할 때도 저항 속에도 코일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코일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저항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일의 성분은 주파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성분에 민감한 것들은 이제 코일 성분을 쓸 때 조심해서 써야 하고요. 나머지는 뭐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다양하게 이제 존재한다 hen니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요거 좌측에 있는 거 요것은 우리가 주로 보면 저항처럼 생겼어요. 그렇지만 안에 코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코일의 권수에 따라서 이제 얘가 코일 hen니가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타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여기 있는 것도 있죠. 우측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얘들 같은 경우는 뒤에 또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리가 이제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렇게 나사로 조이는 위에나 밑에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를 조여서 이제 코일 값을 변화를 주는 용이고요. 주로 이런 소자들을 우리 이제 고주파용 트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라디오의 발진용이라든가 이제 주파수 동조를 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아주 많이 쓰고 있죠. 예전의 라디오들은 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선 기기에서도 저런 소자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로 이제 디지털한 사람들은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아날로그나 이런 주파수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도 형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컨덕터의 값을 조절할 때는 여기 위에 여기 끝에 부분에 십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죠. 십자나 일자로 돼 있어요 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드라이버로 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회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전을 하게 돼서 그 회전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코일 값의 변화를 갖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거를 평상시에 돌리기는 쉽지 않죠. 왜냐면 이거 돌리면 얘가 무슨 값이 몇인지 확인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냥 회로에 이게 붙여놨을 때는 그렇겠죠. 띄워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얘들은 주로 이제 꽂아 놓고 어느 계측기를 통해서 이제 주파수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걸 보면서 여기를 조절을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돌리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주로 이제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얘를 돌려서 이제 그러니까 맞추는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평상시에 내가 그냥 감각적으로 얘를 돌리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코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요 주변에 코일이 감겨져 있지는 않은데 여기다 이제 이게 코일선을 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코일을 만들게 되고요. 주로 이런 용도로 쓰는 애가 또 있죠. 우리 전선에 이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기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선 주변에다가 이런 것들을 또 껴서 예, 요 선에 흐르는 전류의 전기장을 이제 감소시키거나 이런 용도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가끔 봤을 거예요. 어디서 봤냐면 주로 컴퓨터의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키보드라든가 이런 장치들에 연결할 때 보면 그 선 주변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뭐 껴있는 것들을 봤을 겁니다. 혹은 모니터, PC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가 있으면 모니터하고 PC하고 연결하잖아요, 케이블로. 근데 케이블 중간에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하나 뭐가 붙어 있는 거를 가끔 봤을 거예요. 이게 그냥 볼록하니 괜히 붙여놓은 게 아니고 데이터 선에 발생하는 그런 노이즈라든가 저런 파형들을 잡아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면서 여기에 이제 붙여놓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쨌거나 코일은 종류가 이렇게 많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라디오나 이런데 주로 사용하는 형태들이 많고,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라디오를 듣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도 뭐 라디오만 별도로 또 개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리모컨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할 때, 그 다음에 무선 모듈을 개발할 때, 이럴 때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코일과 트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놨어요. 그래서 주로 요 코일은 나머지는 뭐 쭉 앞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단위가 이제 마이크로 헨리, 그 다음에 이제 미리 헨리, 이렇게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코일의 이제 고주파 신호에 대한 저항을 이제 인덕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인덕터는 주로 인덕턴스는 이제 헨리로 쓰여지는데 마이크로 헨리, 미리 헨리 이렇게 많이 쓰니까 우리가 그 코일 쓸 때 얘가 몇 헨리 짜리인지 꼭 확인을 꼭 해봐야 합니다.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가서 코일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도, 그 다음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확인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는 거. 앞전에 얘기했던 코일들에 대한 용어가 좀 나왔어요. 코일은 주로 초크 코일. 초크 코일은 앞전에 우리가 봤던 얘라고 보면 돼요. 여기 이제 초크 코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로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 전원부에 특히 초크 코일 용도는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로 고주파에 대하여 저항작용을 하고 고주파를 감쇄시키는 데도 사용한다. 고주파 필터용으로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초크 코일은 이제 이렇게 고주파용 고주파를 감쇄시키는 용도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전원용 초크 코일도 있고요. 두 가지입니다. 초크 코일은 이거. 그래서 전원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주파에 대해서는 특히 큰 저항을 나타내도록 하여 전원 노이즈 방지용이나 필터 혹은 평활회로의 필터에 사용된다. 이게 이제 전원용이에요. 전원용 초크, 그 다음에 고주파용에 대한 감쇄를 시키는 데 사용하는 초크 코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이건 아주 잘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용어는 좀 알아놓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 동조 코일이라는 게 있어요. IFT라고 뭐 이렇게 영위를 하는데 고주파 동조 코일은 주로 이제 코일과 콘덴서를 이제 병렬이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느 특정한 주파수에 동조하여 신호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주로 TV나 라디오용 이제 동조 회로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또 많이 쓰고 있는 코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주파 동조 코일 모양도 이제 트랜스처럼 생겼어요. 주로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 참고로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때부터 할게요. 자, 좀 쉬었다가 나갈게요.